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게 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가장 자주 보게 되는 형태의 국제 평화 지원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맥락은 이러한 평화유지 활동은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평화 지원 활동의 형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쟁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conflict management라는 이런 접근법은 그 분쟁이 일어나게 만든, 야기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의 여러 양상들, 그리고 그 피해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의 수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형태의 활동들을 분쟁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이 분쟁 관리 활동, 특히 인도적 지원, 긴급 구호라는 이름으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군사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평화 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역시 물론 그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제 기구들이 있지요. 지역 기구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유엔의 활동이 가장 주된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양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걸 이제 그 혹시 여러분 인간 안보 혹은 휴먼 시큐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이나 또는 뭐 다른 사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 개념이 갖는 함의를 물론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평화유지 활동의 발전 맥락과 관련해서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여기 지금 이 도표는 유엔 그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도표인데요. 2019년 자료입니다. 그 우선은 인력을 파견하는 유엔 회원국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약 124개 회원국들이 약 10만 명이 넘는 그 민간 또는 그 치안과 관련 군인 그리고 경찰력을 포함해서 한 10만 명 정도의 인력을 지금 세계 각지로 어, 파병하였고요. 지원하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인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력 그다음에 그 자원 활동들을 포함해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지금 6.69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6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점 한 2, 3조 되나요? 그런 정도 되는 돈이죠. 7조가 넘는 돈이 지금 평화 유지 활동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 유지 활동으로 지금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션은 14개 미션이 있고요. 이 4개 대륙에 걸쳐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DR 콩고라고 영어로 많이 부르는데요. 에서 약 22,500명 정도의 그 인력이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인력과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7조가 넘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된 나라에서 경제적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의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다른 형태의 평화 지원 활동을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유엔의 그 평화 유지 활동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그런 활동의 영역입니다. 그 활동의 범위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그 사회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분쟁을 제어하는,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맥락은 세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예방 활동, 그 다음에 끝난 이후에 그 시즈파이어, 그 휴전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사회의 일종의 치안의 유지 활동, 안정화 활동을 하는 그런 맥락.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 폭력의 양상을 컨트롤하는 그 리미트,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리미트하고 인텐시티를 리미트하고 듀레이션을 리미트하는 이 활동들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예방 활동을 하는 평화유지 활동도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그 휴전 협정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평화 그 활동의 그런 그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는 일들이 최근에 많은 이제 맨데이트로 그 활동 범위로 추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역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전쟁이 일어난 중에 그 범위와 그 강도와 그 기간을 컨트롤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이 활동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 데는 194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엔이 창설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국가들, 특히 서양에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창설하게 된 기구가 유엔입니다. United Nations. 이제 이러한 그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특히 그 창설을 주도했던 몇몇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인권 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유엔이 어떤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대원칙으로는 이런 것들을 같이 어, 동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유엔 헌장, 유엔 차터인데요. 그 차터에 보면 제 6조, 6장과 7장에 바로 유엔이 중심이 된 분쟁의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챕터 6, 6장에는요. 그 내용이 유엔 회원국 사이에 일어나는 그, 그런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은 이견이 있다거나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결국 이제 싸우게 됐을 때 유엔이 하나의 중재자로서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차터 7, 그러니까 제 7장에는 유엔의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완전히 무시한, 그래서 유엔 외부에서 그 행동하면서 국제사회에 여러 이제 위협을 가져오는, 평화의 위협을 가져오는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 유엔 회원국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멤버로서, 하나의 단체로서 외부의 적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유엔이 무력 분쟁과 관련돼서 개입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그 형태인데요.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권 존중입니다. 어떤 국가가 주권 국가가 있다면 그 주권 국가의 내정에는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밑에 깔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큰 이제 그 맥락이 있는데요. 유엔이 그 분쟁에 개입하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챕터 7, 이 7장에 들어있는 이 조항들을 실제로 적용시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80년대 후반
아니면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냉전 시대의 그 정치적 국제 정치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주의권 또는 자본주의 그 진영들 사이에 굉장히 심한 라이벌 관계, 컴피티션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엔의 체제 밖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평화의 위협을 주는 그 특정 그 국가든 집단을 상대로 유엔이 하나가 돼서 싸우는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엔 안에서 특히나 유엔 안보리 안에서도 소련과 그 중국이 한쪽, 나머지 세 개의 국가가 한쪽이 돼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 유엔이 하나가 돼서 공동적인 어떤 무력 활동을 한다라는 계획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큰 대전, 큰 규모의 전쟁에서 유엔이 이 7조를 그 7장을 통해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했던 사례는 6.25 전쟁, 한국 전쟁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때 구소련과 그 중국이 어떻게 이러한 유엔의 그 남쪽에 그, 그, 그 유엔의 정당성을 주고 그 유엔이 그 남한의 그 편에 서서 북한과 싸우게 되도록 그 당시 공산권의 종주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구소련과 그리고 또 중국이 그거를 이제 그 막지 못했는가라는 건 또 다른 굉장히 그 논쟁거리고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논의에서 그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그렇게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유엔이 이 일곱 번째 제7장을 중심으로 공동의 그런 무력 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6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의 회원국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거기에 대한 중재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거죠. 외교적인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그죠 협상을 중재한다든가 이런 정도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냉전 시기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심각한 무력 분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유엔의 보다 강화된 개입이 어쩔 수 없게 없이 유엔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규모의 제한된 그런 그 활동 범위를 가진 군대를 이제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파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발한 활동은 법적인 근거는 그런 면에서 성문화된 근거는 많이 없어요. 오히려 유엔이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신뢰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그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혹 이제 일부 학자들은 유엔의 활동은 Chapter 6 and a half 6.5장에 존재한다. 법적인 근거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유엔의 초반에 1950년대, 60년대 있었던 그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그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그 활동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그 성격이 변모하거든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5세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4세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심지어 6세대, 7세대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왔던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스 인포스먼트가 이제 도입되게 된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갔던 시기였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초기 모델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 2세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차이들이 많이 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그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을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첫 강의 시간에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분쟁 관리라는 활동 영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요. 초기의 유엔 평화의 주군의 활동은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이에 중립성을 가진 유엔 평화 유지군이 무장을 했지만 어쨌든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일종의 버퍼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 싸우고 있던 당사자들이 접촉하게 되는 빈도가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무력의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폭력의 수위가 낮아지고 또 그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타결점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그 나라 안에 있는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유엔의 개입에 동의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권 국가의 존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 중에 하나라도 유엔의 개입에 반대하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합의하고 유엔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인정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항목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물론 무장은 하고 있지만 그 무기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쓸 수 있다고 규정이 여기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실행 단계에 가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갖는 한계가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쪽에 있는데 일부 지역의 민간인들이 지금 당장 어떤 무력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유엔은 자기가 타겟이 돼서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 왔고요. 이제 이러한 한계들, 그 기존의 초기 모델들이 가진 한계를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두 번 이미 소개를 드렸던 르완다 대학살 때 일어납니다. 1994년에 있었던 학살에 대해서는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굳이 다시 반복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 당시에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당시 이제 소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미 그 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미 여러 형태로 그 루안다가 무력 분쟁이 개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출신의 이 유엔 평화유지군 일종의 그 최고 책임자가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엔 안보리에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막을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인력을 증원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요청이 거부가 돼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군대가 아주 그 경량의 무기만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아주 소수의 그 민간인들을 구하는 게 전부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상황들을 이제 그 묘사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건 상업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면들이 다 연출되었지만 사실들은 사실의 기록을 바탕으로 연출된 영화 중에 호텔 루안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 일부를 제가 여기 지금 그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유엔 평화 위주 활동의 특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가져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학살에 가담했던 후투 쪽 민간인들이 지금 길을 막고 일종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중심으로 한 트럭 몇 대가 온다라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럭의 뒤에는 투지족 사람들이 트럭 뒷칸에 지금 타고 있고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호텔 루안다로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차를 굴려가지고 길을 막죠. 그럼 트럭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차가 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차를 좀 수색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투치족들이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 이건 그런 사람들은 없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지역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지금 설명하는데 이미 숫자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트럭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장면들은 더 이상 유엔군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사실은 이 사람들 그 투치족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저 분쟁에 참여했던 그 후투족이 중심이 됐던 정예 군대가 여기에 이제 요청을 받고 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여기 이 상황에 나왔던 사람들 대다수의 투치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이 지금 보셨던 영상 자체는 만들어진 그 영상입니다만은 이러한 형태의 그 오퍼레이션 작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루안다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이제 창설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걸 제도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무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할 동안 유엔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도대체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러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왜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는가? 이와 관련된 있는 많은 성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도 괜찮은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런 체제적인 그런 그 원칙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당시 유엔 내에서도 아주 열띤 논쟁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그 19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그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그 이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의 성격 변화를 주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됐나에 대해서는 좀 더 강의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